협객행 김용원저 제13장. 잠시 후 무기를 들지 않은 청포의 사내들이 술과 잔 그리고 젓가락과 음식들을 날라왔다. 이때 장삼과 이사는 동시에 소매자락을 한번 떨쳤다. 그러자 그들의 소매자락에서 동시에 날아나온 물건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우득승의 앞에 떨어졌다. 다른 물건이 아니라 바로 두 개의 동패였다. 동패는 가지런히 탁자에 푹 박혀 탁자의 면과 수평을 이룬 상태가 되었다. 동패에는 똑같이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는데 하나는 성이 난 얼굴이고 하나는 웃는 얼굴이었다. 순간 우득승의 안색이 획 변했다. 동시에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쨍그렁거리는 소리와 더불어 주위 100여 명이나 되는 사내들이 일제히 철차를 휘둘렀다. 챙그렁거리는 소리는 철차에 달아놓은 무쇠고리가 낸 소리였다. 그들은 일제히 철차를 휘두르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섰다. 석파천은 놀라 부르짖었다. 아이쿠! 그는 재빨리 일어나 도망을 치려고 했다. 하나 다음 순간 그는 지금 있는 곳이 지하 땅속이라. 도망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장삼과 이사를 힐끗 바라보았다. 장삼은 여전히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이사는 반대로 음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별수 없이 자리에 앉고 말았다. 우득승은 참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소이다. 장삼은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우 총타주, 당신이 산서성 복호문의 유일한 제자이며 짧은 쌍차를 쓸 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소. 그는 다시 싱긋이 웃으며 다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동지 팥죽을 같이 들자고 당신을 협객도로 청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오. 결코 다른 뜻은 없소. 우득승은 잠시 주저했다. 그러더니 그는 탁자를 한번 쳤다. 탁자에 박혔던 동패가 툭 튀어나왔다. 우득승은 튀어오른 두 개의 동패를 손으로 받아서는 품속에 간직했다. 이 우가는 반드시 동지까지 그곳에 당도하겠소이다. 장삼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훌륭하오. 우리 형제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게 한데 감사를 드리는 바이오. 갑자기 많은 사람들 틈에서 누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총타주는 우리의 우두머리외다. 철차회의 형제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맹세했으니 총타주 혼자 뭇형제들을 위해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소. 석파천은 그 소리를 듣자 그렇게 외친 사람이 바로 배에서 흉악하게 잇따라 두 사람을 죽였던 그 호영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그만 가슴이 쿵쾅거렸다. 우득승은 쓰디쓰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헛되이 많은 목숨만 희생될 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는 이미 작정했으니 호 형제는 여러 말 마시오. 그는 술주전자를 들어 장삼에게 술을 따랐다. 한데 그의 오른손이 벌벌 떨리고 있어 술이 탁자 위에 많이 엎질러지게 되었다. 장삼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평소 듣기로 우총타주는 영웅호걸이며 사람을 죽일 때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오늘은 어째서 이토록 두려움을 느끼시오? 그는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한데 갑자기 그의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곧이어 장삼은 비스듬히 옆으로 쓰러지면서 의자에 푹 파묻히게 되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큰형님, 어쩐 일이오? 그는 황급히 이사에게 시선을 옮겼다. 둘째 형님. 그 순간 이사도 스르륵 미끄러져 탁자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석파천은 크게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우득승은 처음 장삼과 이사가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삼의 얼굴이 시뻘개지고 호흡이 가빠졌으며 이사는 두 눈을 까뒤집고 얼굴이 은연중 자흑색으로 물들어지는 것을 보고 극독에 중독된 것을 알았다. 그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으나 즉시 어떤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어 슬쩍 물었다. 두 분은 어떻게 된 것이옵니까? 그러고 보니 이사는 탁자 밑에서 사지를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은가?
석파천은 어쩔 줄을 모르다가 재빨리 이사를 부축해 일으켰다. 둘째 형님, 몸이 편찮으신 것이오? 조금 전 장삼과 이사는 그와 술래기를 하면서 극독을 탄 약주를 9모금이나 마셨던 것이다. 이들 두 사람은 공력 한 개는 3모금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급히 운기행공하여 대항해야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넘길 수가 있었다. 그런데 잇따라 9모금을 마셔 그들의 양을 초과하고만 것이었다. 당시에 억지로 버티어낸 두 사람은 속으로 최근에 공력이 크게 증진되어 많이 마셔도 복통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해약까지 복용했다. 해약을 먹은 것은 잠시 독기운이 퍼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고 나중에 내력으로 약기운을 흡수하여 공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이었다. 사실 약기운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나면 얻는 바가 없으니 귀한 약수를 허비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또 해약은 독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만 있었지 완전히 독기를 해소시키는 기능은 없었다. 거기다가 급히 달려온 탓으로 그만 약기운이 퍼지게 된 것이니 그들 두 사람으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그때 장삼과 이사는 급격한 복통을 일으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신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재빨리 내력을 끌어올려 독주를 한 방울 한 방울 천천히 해소시키기에 안간힘을 다 썼다. 너무 급히 서두르다가는 심장이 멎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데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시기에 독이 퍼지게 되었으니 독기를 해소시킨다 하더라도 철차회의 철차에 목숨을 빼앗기고 말 형편이 아닌가. 두 사람은 똑같이 속으로 죽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우총타주와 철차회의 무리들은 장삼과 이사가 갑자기 의자에 나뒹굴며 고통에 쩔쩔매는 꼴을 보자 크게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두 사람의 위명에 겁을 집어먹고 천재일호의 기회인데도 감히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이때 어쩔 줄을 몰라하며 연신 질문을 던졌다. 두 분 형님 술에 취한 것이요? 아니면 병이 나신 것이요? 장삼과 이사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의자에 반쯤 누운 채 급히 운기행공하여 독기를 해소시키느라고 다른 생각이나 수작을 부릴 여유가 없었다. 잠시 후 그들의 머리 위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우득승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김이 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는 나직이 부르짖었다. 호 형제, 이들 두 사람이 주와 입마된 것이 아니면 독기운이 갑자기 체내에 퍼진 것일세. 지금 한참 운기행공하고 있으니 모두들 빨리 덤비도록 하게. 호가라는 사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감히 다가와 손을 쓰지 못했다. 그는 철차를 쳐들더니 획하니 장삼을 향해 내던졌다. 장삼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으므로 다만 슬쩍 몸을 틀어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 발 늦고 말았다. 그 순간 철차는 그의 어깨에 푹 박혔다. 선혈이 사방으로 튀었다. 석파천은 그 광경을 보고 대경실색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감히 우리 형님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철차회의 무리들은 그의 나이가 어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을 보고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더구나 호가라는 자가 철차를 던졌으나 상대방이 받기는커녕 제대로 피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모두 용기백배했다. 휙휙휙. 거의 동시에 파공성을 일으키며 세 자루의 철차가 날아들었다. 석파천은 왼손을 들어 두 자루의 철차를 퉁겨내고 다른 한 자루를 오른손으로 받았다. 그는 몸을 장삼과 이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혼란 중에 다시 5자루의 철차가 날아들었다. 석파천은 당황 가운데서도 일일이 철차를 쳐서 되날려 보냈다. 그중 2자루 가운데 한 자루는 되나라가 한 사내의 머리통을 박살내게 되었고 다른 한 자루는 한 사내의 배에 푹 박혔다. 우득승은 장소가 좁아 제대로 싸우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편 형제들만 많은 살상을 입는지라 급히 부르짖었다. 모두들 멈추게. 내가 먼저 이 조그만 녀석을 없앤 후 다시 공격하도록 하게. 그는 허리를 구부리더니
두 손을 발목으로 가져갔다. 몸을 폈을 때 그의 양손에는 각기 자루가 짧고 조그만 한 자루의 강차가 들려 있었다. 철차회의 무리들은 일제히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벽에 붙어서서 고함을 쳤다. 총타주, 그 녀석을 어서 처치해버리십시오. 지하 밀실이라 소리가 퍼질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이상하게 들렸다. 우득승은 몸을 구부리더니 잽싸게 석파천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자루의 강차를 위와 아래로 나누어서 석파천의 얼굴과 허리를 노리고 찔러왔다. 석파천은 너무나 빠른 상대방의 공격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왓! 그는 놀라 부르짖으며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허리와 오른팔이 동시에 스칠 듯 두 자루의 강차에 찔리게 되었다. 쨍그랑! 그와 동시에 그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철차도 놓치고 말았다. 우득승은 그의 무공이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크게 마음을 놓을 수 있어서 잇따라 호통을 내지르며 선풍과 같이 재차 달려들었다. 석파천은 오른팔의 상처는 별것 아니었지만 허리의 상처는 꽤 아팠다. 상대방이 매섭게 찔러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한켠으로 피하는 동시에 냅다 우득승의 등 뒤를 후려쳤다. 바로 정불사에게 가르침받은 일초였다. 우득승은 경공신법에 뛰어나고 접근전에 능했다. 그는 석파천의 초식을 펼치는 자세가 별로 능숙하지 못했지만 바람이 휙휙 이는 것을 보고 꺼림칙하게 여긴 나머지 함부로 덤벼들지를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평생 연마한 절기를 펼쳐 석파천의 요혈만 노리고 공격해갔다. 장삼과 이사는 내력으로 뱃속의 도끼를 억압하는 한편으로 석파천과 우 총타주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기네의 목숨이 바로 석파천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석파천이 절호의 기회를 무수히 놓치는 것을 보고 애석하게 여겼으며 애를 바짝바짝 태웠다. 그러나 너무 신경을 써서 잡념이 들게 해서는 주화인마될 우려가 있었다. 다시 한동안 싸우게 되었을 때 석파천은 다리를 찔려 비명을 질렀다. 아이쿠! 다급해진 그는 장력을 뻗쳐 우득승을 급히 후려쳤다. 휘익하니 장력이 거세게 뻗쳤다. 우득승은 갑자기 짙은 달콤한 향기를 맡았다. 순간 그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고 곧 정신을 잃고 말았다. 석파천은 그가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하여 뒤로 물러섰다. 호가라는 사내가 달려와 우득승을 살폈다. 우득승의 얼굴에 시커먼 기운이 떠오른 것을 보고 중독된 것을 직감했다. 그는 우득승의 콧김을 맡아보았다. 이미 숨져 있지 않은가. 그는 분노와 놀람에 떨리는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조그만 녀석이 도구로 사람을 해치다니. 너와 사생결단을 내겠다. 여러 형제들 덤비세. 총타주께서는 이 녀석에게 살해를 당해 숨을 거두셨네. 철차회의 무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석파천을 마구 찍고 찌르려 들었다. 석파천은 장삼과 이사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관계로 위치를 옮길 수가 없었다. 그가 피한다고 자리를 옮기면 두 형님이 요절날 것 같았던 것이다. 다급한 김에 그는 한 자루의 철차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 철차를 분질러서 금오도법을 펼쳐냈다. 이리저리 휘두르는 그의 철차에 심오한 공력이 실려 있어. 그의 철차와 부딪히게 된 사람들은 모두 철차를 놓치고 말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여 명의 손에 들린 철차가 튕기듯 날아가 버린 것이다.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사내가 두 손을 갈고리처럼 해서는 석파천의 얼굴을 핥히려 들었다. 석파천은 그 기세가 흉악한 것을 보고 급한 김에 초식이고 뭐고 따질 새도 없이 왼손을 휘둘러 그의 손을 후려쳤다. 상대방의 열 손가락이 우드득 하는 소리를 내면서 부러졌다. 그리고 그 사람도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더니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했다. 혼전 중이라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생사를 주의하지 않았다. 67명의 사내들이 철차나 맨손으로 석파천을 잇따라 공격해 오고 있었다. 석파천은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는 입장이라 달려드는 사내가 접근하기만 하면 오른쪽 손을 들어 후려쳤다.
한데 그가 일장을 휘두르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 즉시 쓰러졌다. 영문을 모를 일이었지만 희한하기 그지없었다. 잇따라 6명이 쓰러졌다. 누군가가 부르짖었다. 저 녀석의 독장은 매우 무섭다. 모두들 주의해라. 어떤 사람이 부르짖었다. 왕사명도 독장에 죽었다. 조심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자 역시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지던 사람의 독이 묻은 철차가 그의 몸을 찔러서 그까지 중독되어 죽은 것이었다. 그 사람은 석파천에게 직접 독장을 맞지도 않았는데 중독이 되어 그대로 숨지고 만 것이다. 철차회의 무리들은 이렇게 되자 공포에 질리게 되었다. 모두들 다투어 뒤로 슬금슬금 물러섰다. 그런데 독장에서 퍼져나간 독기운에 여러 사람은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다. 곧이어 쨍그랑, 쿵, 우지끈 하는 소리와 신음소리, 그리고 비명소리가 연이어졌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도망을 치려고 몸을 돌렸으나 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쓰러졌고 어떤 사람은 서너 발자국 떼어놓다가 쓰러졌다. 삽시간에 100여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여기저기에 힘없이 차례로 나뒹굴었다. 그 중에 공력이 가장 높은 4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그들은 일제히 손으로 입을 막고 밖으로 도망을 쳤다. 하지만 그들 역시 대청 입구에 이르러 4사람이 한 덩어리가 된 상태로 그만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석파천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그만 놀라 입이 딱 벌어졌다. 지난번 자연도에서 시체로 가득 찬 배에 올랐을 적보다 더욱 심한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 배는 시체들로 가득 찬 것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펄펄 살아날 뛰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로서는 그들이 급사를 맞은 것인지 아니면 귀신에 홀린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문득 그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독장이 무섭다고 외친 것을 상기하고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두 손바닥에는 핏빛처럼 새빨간 구름송이 같은 것이 나타나 있었고 그 주위로 남색의 무늬가 무수히 나 있었다. 매우 선명하고 아름다운 밝은 빛깔이었다. 장삼과 이사와 결의 형제로 맺어지기 전에 붉은 반점과 파란 점들이 돋아나 있었다. 그때는 무척 희미했었는데 어느덧 구름송이 모양의 붉은 점과 파란 무늬로 변해 있는 것이다. 잠시 손바닥을 들여다보던 석파천은 속이 메스꺼움을 느꼈다. 자기의 두 손바닥이 독사의 백가죽이나 지네의 등줄기로 변한 것 같았다. 거기다가 비릿한 냄새와 더불어 기이한 향내 같은 것도 풍기고 있었다. 그는 독사를 보듯 징그러운 것을 느끼고 손바닥을 내리고 고개를 돌려 장삼과 이사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은 차분한 얼굴빛으로 옹기조식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머리 위로 피어오르는 김 같은 기체는 더욱 짙어져 갔다. 장삼의 어깨 죽지에는 여전히 철차가 꽂혀 있었다. 큰형님의 어깨에 박힌 철차를 뽑아드려야겠구나. 석파천은 급히 장삼에게 다가서며 철차를 가볍게 쥐었다. 이어 기운을 약간 주어 뽑자 철차는 뽑혔으나 새빨간 피가 상처에서 분수처럼 흘러내렸다. 석파천은 재빨리 상처 부위를 누르는 동시에 자기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싸맸다. 이때 장삼은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나직이 말했다. 소영제, 자네는 내 말대로 해주게나 느릿하고도 띄엄띄엄 힘이 없는 한마디였다. 그는 이사와 비슷한 정도로 중독되었다. 그러나 어깨의 상처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독기운이 적지 않게 해소되었다. 석파천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큰형님께서는 어서 분부하십시오. 장삼은 말했다. 너의 왼손을 나의 등 뒤에 있는 영태열에 갖다 대라. 그는 숨을 몰아쉬더니
띄엄띄엄 한참이 걸려 옹기행공하는 법과 몸 안에 축적된 도끼를 몸 밖으로 몰아내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당부하는 말을 끝내자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안색은 금방이라도 피가 번져 나올 것처럼 시뻘개졌다. 석파천은 조금도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가 분부한 대로 그의 윗옷을 벗기고 오른손은 그의 전중혈에 왼손은 그의 영태혈에 갖다 댔다. 왼손으로 내력을 주입하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써야 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차 한 잔이 식는 시간이 지나자 한 가닥 뜨겁고도 신라처럼 가느다란 기운이 자기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한참 도끼를 빨아내고 있을 때 갑자기 발자국 소리와 더불어 10여 명이 달려들어왔다. 모두 철차를 들고 있었다. 이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도 소식도 없고 교대를 하러 오는 사람도 없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들은 들어온 즉시 총타주와 형제들이 모두 시체가 되어 나뒹굴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그들은 그때서야 석파천과 장삼 그리고 이사가 땅바닥에 앉아 있으며 중상을 입고 웅기하여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음 순간 그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세 사람을 향해 철차로 찔러왔다. 석파천은 몸을 일으켜 그들을 상대하려고 했다. 한데 그들은 겨우 세 사람이 있는 곳과 일장쯤 되는 곳에 달려왔을 뿐 갑자기 몸을 휘청거리더니 맥없이 픽픽 쓰러지는 게 아닌가. 쓰러지는 즉시 꼼짝도 하지 않고 일어설 줄도 몰랐다. 석파천은 너무나 놀라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장삼에게 하소연했다. 큰형님, 이 밀실에 악귀가 있는 모양입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지요. 장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이때 복통이 그리 심하지 않았다. 독이 반쯤 해소된 것이다. 너는 똑같은 방법으로 둘째 형님에게 그렇게 해주어야겠다. 석파천은 순순히 대답했다. 예. 그는 여전히 장삼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이사의 몸 안에 있을 독을 빼냈다. 이때 그의 손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은 차가운 기운이었다. 한식경이 지나자 이사는 몸 안의 도끼가 감소되고 복통이 누그러졌다. 석파천은 다시 장삼의 독을 빨아냈다. 이렇게 하기를 각기 3번씩 하게 되자 두 사람의 독이 완전히 가셔진 것은 아니었지만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는 듯 하였다. 원래 그들은 그 도끼로 공력을 증진시키고자 했던 바라 천천히 독을 융화시켜 나가면 되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일어서서 주위를 살폈다. 온통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또 조금 전의 광경을 떠올리자 새삼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석파천이 자기네들 몸에 독을 빨아내면서 많은 독이 그의 몸으로 스며들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석파천의 몸에 스며든 독을 제거하려고 했다. 석파천은 겁을 집어먹은 얼굴이었지만 독에 중독된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희한한 일이라고 감탄을 하는 반면 여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철차회의 사람들이 그의 장풍에 맞거나 스치기만 해도 목숨을 잃는 것은 바로 석파천의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독이 퍼져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밀실의 대청에는 도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를 조금이라도 들이마시면 중독되어 쓰러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삼과 이사는 웬만한 독에는 견딜 수 있어서 쓰러지지 않은 것이다. 장삼은 대청 안을 한번 살펴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으나 설명하려면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장을 서서 밖으로 나갔다. 둘째와 셋째, 우리 가세. 이사와 석파천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지하 통로를 벗어나자 수십 명의 철차를 든 장정들이 초가집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문득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본 그들은 일제히 다가오며 호통 쳐물었다. 총타주는 어째서 보이지 않소? 장삼은 웃으며 말했다. 안에 있네.
앞장을 섰던 사람이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째서 먼저 나왔소? 장삼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으니 자네가 들어가 보게나. 그는 그 장정의 멱살을 덥석 잡고 지하도로 던져버렸다. 나머지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덤벼들었다. 장삼은 피하지도 않고 오는 족족 붙잡아서는 뒤로 던졌다. 상대방이 아무리 대항하거나 피하려 하더라도 그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석파천은 장삼이 한 번 손을 뻗쳤다 하면 한 사람씩 움켜잡으며 전혀 실수하는 적이 없자 속으로 여간 놀라지 않았다. 큰형님의 무공이 저토록 고강하구나. 예전에 본 고수 가운데 큰형님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 이사는 뒷짐을 지고 서 있을 뿐 앞으로 나아가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장삼은 10여 명을 내던진 후 여러 장정들의 등 뒤로 돌아가더니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잡으면서 차츰 뭇장정들을 지하 땅굴 쪽으로 몰았다. 누군가 외쳤다. 후퇴하라. 이어 그들은 급히 지하도 안으로 도망을 쳤다. 석파천은 다급하여 부르짖었다. 아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위험하오. 그들은 석파천의 말을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철차회의 장정들은 순식간에 땅굴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지 않아도 장삼과 이사가 중독되어 복통을 일으킨 일을 위시해서 지금 철차회의 남은 무리들을 지하 땅굴로 몰아넣는 일 등 처음부터 잇따라 의문을 느끼고 있던 석파천은 입을 열었다. 큰형님, 그리고 둘째 형님. 이때 장삼이 갑자기 부르짖었다. 저기 누가 오고 있군. 석파천은 뒤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니, 누가 온다고 그러시지요? 장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머리를 돌렸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장삼과 이사는 간 곳도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둔갑술이라도 부려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놀란 음성으로 외쳤다. 큰형님, 둘째 형님, 어디 계십니까? 몸을 숨긴 사람이 대답을 할 리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초가집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찾아다녔다. 67집을 뒤져보았으나 장삼과 이사는 보이지 않았다.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어 응당 따뜻한 감을 느껴야 하겠으나 마을 곳곳에 시체만 널려 있으니 참담하고 으스스하기만 했다. 썰렁하니 혼자 남게 된 그는 그만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며 줄다름쳐 그 마을에서 빠져나오고 말았다. 곧장 10여리 길을 달려나온 후 속도를 늦추었다. 그리고 다시 손바닥을 펴서 살피니 손바닥에 붉은 구름과 같은 흔적과 남색 무늬는 이미 반쯤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처음처럼 구역질이 심하게 나지 않자 약간 마음이 놓인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가 내공을 돋우지 않아 약주로 인한 도끼가 경맥을 따라 체내에 스며들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매일 내공을 연마하는 데 따라 극독이 점차 감소되면서 그의 공력으로 화하게 되어 49일을 지낸 이후에야 독성이 모조리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는 물론 모르고 있었다. 반나절을 걸어 그는 양자강가에 도달했다. 그는 양자강가의 대로를 따라 하류 쪽으로 걸어갔다. 정오에는 한 조그만 고을에서 국수를 사 먹고 다시 동쪽으로 나아갔다. 그는 산천 구경을 하듯 천천히 걸었다. 해질 무렵에 그는 어느 숲가에 이르게 되었다. 숲속의 나뭇가지 사이로 누런 담장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마도 도관이나 절이 있는 것 같았다. 석파천은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도관이 있었다. 웅장하게 세워진 도관인데 문 앞에 널따랗고 잘 가꾸어 놓은 청석을 깐 길이 있었고 산문 앞에는 두 도사가 검을 메고서 지키고 서 있었다. 도사들은 누런색의 도포를 입고 있었다. 두 도사는 석파천을 보자 급히 그에게 다가왔다. 한 명의 도사가 그에게 물었다. 무엇하러 온 녀석이냐? 옷차림이 남루한 데다가 좀 모자라는 듯 보이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이 사방을 기웃거리자 반말로 다그친 것이다. 석파천은 그런 말투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저 산책을 하고 있소이다. 이곳은 화상이 사는 절이 아닙니까? 은자로 밥을 사 먹고 싶은데 되겠소? 그 도사는 노해 부르짖었다. 이런 멍텅구리 같은 녀석, 내가 화상으로 보이느냐? 우리들은 밥을 파는 사람이 아니니 일찌감치 돌아가. 그는 겁을 주듯 다시 엄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서 서성거리다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기 십상이니 그리 알아라. 다른 젊은 도사는 검자루에 손을 가져가며 그를 매섭게 노려보는 게 금방이라도 검을 뽑아내려 칠 것 같은 기세였다. 석파천은 말했다. 나는 단지 배가 고파서 당신들에게 돈을 주고 밥을 사 먹겠다고 했을 뿐이오. 누가 당신들과 싸우고 싶댔소? 좋은 말로 합시다. 내가 어찌 당신들과 싸우고 싶겠소? 그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걸어갔다. 나이가 비교적 젊은 도사가 노호를 터뜨렸다. 너는 뭐라고 나발을 불었느냐? 그는 즉시 석파천을 향해 달려왔다. 석파천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철차회의 사람들과 대청에서 한바탕 싸운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는 남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 도사가 달려오는 것을 보니 살기가 등등하여 그는 냅다 도망을 쳐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두 명의 도사는 껄껄 웃었다. 중년의 도사가 말했다. 그 멍청한 녀석이 약간 겁을 주니까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을 치는군. 석파천은 두 명의 도사가 따라오지 않자 마음을 놓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다. 그는 과일을 따먹고 허기를 달래야겠다고 느꼈다. 그러나 숲속의 나무들은 소나무나 삼나무, 백약나무 따위로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그는 산등성이 위로 올라가 사방을 살폈다. 바로 아래에 그 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전후 좌우에 수십 칸이나 되는 집들이 서 있었고 뒤에 부엌 쪽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다른 집들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부근의 인가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석파천은 밥 짓는 연기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도사들이 사납게 싸움부터 벌이려고 하지만 무슨 음식이든지 있으면 집어먹고 은자만 놓아두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그는 도관의 뒤쪽으로 내려갔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대충 가늠하고 담장을 끼고 달려가다가 마침 연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재빨리 사방을 둘러본 그는 잽싸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 무렵 날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간 석파천은 그곳이 바로 마당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음식을 지지고 볶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제대로 찾아온 모양이었다. 석파천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살그머니 부엌 문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침침한 통로에 몸을 숨기고 궁리해 보았다. 저렇게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져갈까? 사람이 없으면 은자를 남기고 한 그릇의 고기를 가져가는 것이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구나. 잠시 후 부엌에서 세 사람이 걸어 나왔다. 나이 어린 도사들인데 앞장을 선 사람은 등롱을 들고 있었고 뒤에 두 사람은 목판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목판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고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이 놓여 있었다. 석파천은 그만 군침을 삼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발걸음을 죽이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새 도사는 낭하를 돌아 이리저리 두어 번 모퉁이를 돌더니 한 청당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목판을 든 두 도사는 곧 나왔으나 한 사람은 탁자 위에 젓가락과 잔들을 놓았다. 가만히 헤아려 보니 새 탁자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석파천은 창문 밖에서 그 도사가 상을 차리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에 도사가 나갔다.
석파천은 그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냉큼 홍소육 한 점을 집어들고 씹어 삼켰다. 맛이 매우 좋았다. 그는 허겁지겁 홍소육을 배불리 집어먹고 이어서 두 손으로 청진게, 즉 백숙의 닭다리를 들고 들어 올렸다. 한 입 베어 무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들려왔다. 사제, 그리고 삼해, 이리로 들어오시게. 발걸음 소리와 더불어 몇 사람이 객청 앞에 이르는 기척이 들렸다. 속으로 야단났다고 부르짖으며 그는 한 손에 닭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은조각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는 뒷문으로 사라지려고 했다. 한데 뒷문에서도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사방을 살폈으나 객청 안은 텅 비어 있어서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 야단났다. 또 싸워야 하겠는데. 이때 몇 사람이 어느덧 문 앞에 이르렀다. 문득 그는 철차회 지하 땅굴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올랐다. 악귀나 요기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마구 죽게 만들었겠지만 자신의 손에 맞아 죽어간 사람도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그는 실로 그 누구와도 다시 싸우고 싶지 않았다. 다급해져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대들보 위에 편액이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잽싸게 편액 뒤로 몸을 숨겼는데 엎드리기에 꼭 알맞았다. 곧이어 문이 열리면서 몇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사형제지간에 사형께서 이런 인사까지 차려야 하겠습니까? 이토록 푸짐한 음식을 차리시다니. 석파천은 그 음성이 귀에 익어 슬그머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10여 명의 도사들 가운데 두 중년의 남녀가 안내되어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 두 남녀는 바로 현소장의 장주 부부가 아닌가. 석파천은 그들 두 부부에게 언제나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민유는 그에게 은자까지 주었을 뿐 아니라 일전에 건법까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대할 때마다 포근한 감을 느끼는 아주머니였다. 이때 백발의 하얀 수염을 기른 노도사가 입을 열었다. 사제와 사매가 먼 곳에서 찾아와 주니 이 형이 너무나 기뻐서 한 잔의 술을 대접하려고 할 뿐인데 푸짐하다고 칭찬을 하니 오히려 낯이 뜨겁네. 말을 하던 그는 음식상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홍소육 쟁반은 한가운데가 움푹 꺼져 있고 탁자 위에 국물이 낭자하게 흘러 있을 뿐 아니라 청진게 쟁반은 있는데 음식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은조각 하나가 덩그랗게 날 좀 보슈하는 듯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노도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애들이 잘 지키지 못해 들고양이 종류가 와서 음식을 훔쳐먹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아랫사람들에게 꼬지람을 할 수도 없었다. 이때 어린 도사들이 다시 음식을 목판에 들고 나타났다. 그들은 탁자가 어지러워진 모양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빈 그릇을 치웠으며 국이 떨어져 얼룩진 곳은 걸레로 닦아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윽고 노도사는 석청 부부에게 상좌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앉기를 기다려서 옆에 앉았다. 이어 그는 슬쩍 소매자락으로 은조각을 덮고서 한 번에 걷었다. 그리고 곧이어서 소매를 거두자 은조각은 어디로인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중년의 도사가 그들 세 사람과 더불어 중앙의 탁자에 같이 앉았고 나머지 12명의 도사들은 다른 두 탁자에 나누어 앉았다. 술이 세 순배 돌게 되었을 때 노도사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7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사제와 삼의 풍채가 여전하니 기쁘네. 그는 허옇게 센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 형은 이제 늙었네. 석청은 인사말을 했다. 사형께서 머리가 좀 새시긴 해도 정신은 전보다 더욱 맑아지신 것 같습니다. 늙은 도사는 머리를 가볍게 저었다. 좀 센 게 무엇인가? 근심 걱정에 짓눌려 하룻밤 사이에 그만 허옇게 새고 말았네. 그는 다시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사흘 전에만 왔더라도 이 형의 반백인 머리칼과 수염을 대할 수 있었을 것이네. 석청은 물었다.
사형께서 근심을 하는 것이 혹시 상선벌악의 두 사자 때문이 아닙니까? 그 늙은 도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아. 그 일이 없었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텐데 말이야. 나 상천관의 천어도인은 그놈들 때문에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이나 폭삭 늙었지 뭔가. 석청이 말했다. 소옥가에서 저번에 저와 삼의 두 사람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선벌악 두 사자가 나타났으니 이제부터 무림에는 피바람이 몰아칠 거라나요. 이 말을 들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밤을 새워 급히 달려온 것이랍니다. 여러 사형들과 대책을 상의하기 위해서죠. 우리 상천관은 수십 년 동안 무림을 주름잡아왔지 않습니까? 상천관이 너무나 유명하니 어쩌면 두 사자가 건드리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디 안심이 돼야죠. 우리 부부는 이곳에서 한 달쯤 머물면서 놈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생각입니다. 만일 놈들이 함부로 도전해 온다면 저희 부부는 사문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천어도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땅이 꺼져라 탄식하더니 품속에서 두 개의 동패를 꺼냈다. 그는 쩡쩡 소리가 나도록 동패를 서로 마주치고 나서 탁자 위에 내던졌다. 석파천은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던 관계로 똑똑히 동패의 모양을 볼 수 있었다. 하나는 웃고 있고 다른 하나는 노기를 띠고 있는 조각의 동패가 아닌가. 바로 두 번이나 본 바가 있는 동패와 다름이 없었다. 동시에 그는 놀람과 의아함을 금할 수 없었다. 어째서 저 동패가 상천관에도 나타난 것일까? 그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석청은 이때 하는 소리를 지르더니 한숨을 쉬었다. 상선벌악의 사자들이 이미 왔었군요. 저희들이 말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도 한 걸음 늦고 말았군요.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똑바로 천어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고 물었다. 그게 언제의 일이었지요? 사형께서는 어떻게 대응할 작정이신지요? 천어는 심신이 불안정하여 일시 미처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때 그의 옆에 앉아있던 중년의 한 도사가 입을 열었다. 그것은 사흘 전의 일일세. 장문사형께서는 대인대의를 내세워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면서 동짓날 협객도로 찾아가서 팥죽을 먹겠다고 약속을 했다네. 석청은 두 동패를 보고 또한 상천관 안에 여러 사람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이미 일이 그렇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던 터였다. 그러나 그는 즉시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천어에게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읍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형께서는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시어 상천관의 모든 사람들의 편안함을 도모코자 한 데 대해서 소재는 지극히 고맙게 생각하는 한편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펴고서는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을 드리는 바입니다만 이 소재가 부탁할 일이 있는데 사형께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어도인은 미소를 띠고 발례를 했다. 천하의 모든 사물들은 지금에 있어서 이 우영에게는 모두 다 뜬구름과 같네. 아우님께서 분부할 일이 있다면 이 우영이 모두 받들도록 하겠네. 석청은 다짐을 받으려는 듯 입을 열고 물었다. 그렇다면 사형께서는 응낙을 하신 건가요? 천어도인은 고개를 한번 가볍게 끄덕여 보였다. 물론 응낙을 하는 바일세. 그러나 아우님이 어떤 분부를 할지 모르겠군. 석청은 갑자기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사형, 당돌한 말씀 같지만 상천관의 장문직을 저희 내외에게 맡겨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요구에 주위에 있던 도사들은 안색이 변했다. 천어는 잠시 고려해보는 눈치며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석청은 재차 입을 열었다. 소재 내외가 본문의 장문인이 되어 협객도로 동지 팥죽을 먹으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어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그는 비록 웃고 있었지만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아우님의 말씀은 고마우나 이 우영이 상천관의 장문인이 된 지 어언 10여 년 강호에서 천어가 장문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네.
이어 그는 고개를 쳐들고 다시 말을 이었다. 위험에 부딪혀 뒤로 물러선다면 장래 강호에서 뭐라고들 하겠나? 거기까지 말한 그는 석청의 손을 잡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물론 자네는 나이가 훨씬 젊고 또 속가 제자지만 이 우영과의 교분이 유난히 돈독하고 무공 또한 본파에서 으뜸이라 평소 이 우영이 탐복해 마지 않던 바일세. 동지 팥죽 사건이 아니면 진정 기꺼이 장문직을 양보하겠지만 오늘의 판이해진 형세로 보아 이 우영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네. 하하, 그 웃음소리는 매우 처량했다. 석파천은 동지 팥죽을 먹는 것이 무슨 일일까 하는 의아심이 일었다. 지난번 철차회의 무리들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도 장삼이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그는 노도사가 동지 팥죽을 들먹일 때 안색이 변하는 것으로 미루어 혹시 극독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때 천어도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우영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성성한 백발로 변하게 된 것은 결코 삶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닐세. 내 나이 이미 62이니 금년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제 수명대로 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네. 다만 내가 되풀이해서 생각을 해본 것은 어떻게 해야만이 이와 같이 무림에 1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커다란 애껍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어떻게 해야만이 본파의 위험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일세.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나. 과거 30년 동안 협객도에서는 이미 4번이나 동지 팥죽의 모임을 가졌었네. 각문각파와 각방각회에서 초대에 응해. 그 모임에 참가했던 영웅호걸들은 하나도 돌아온 사람이 없네. 우영이 죽는다는 것은 조금도 애석할 것이 없는 일이고. 하니 이 사후의 대책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들은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 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네. 석청 역시 껄껄 웃으면서 앞에 놓인 술잔을 들어 단숨에 술잔을 비우고서는 입을 열었다. 하하하, 사형. 저희 부부가 우리의 능력을 가늠해보지 않고 사형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한 것은 결코 사형을 대신해서 두 목숨을 바치자는 것이 아니고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된 사연인가를 알아보자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늘이 보호하시어 그 가운데의 진상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이까. 비록 무림을 위해서 그와 같은 커다란 해를 제거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의 비밀을 밝혀내게 된다면 천하의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함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힘을 모으게 될 것이 아니겠소이까? 설마하니 진정으로 중원의 무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데도 협객도에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천어도인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열었다. 이 우형은 저쪽 사람들의 길을 도두어주고 아우님을 얕보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소림사의 묘제방장, 무당파의 우다 도장, 청성파의 청공도인 등과 같은 고수들도 한 번 떠난 이후 다시 되돌아오지 못했네. 아우님의 무공이 고강하다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까지 결코 묘제방장이나 우다 도장과 같은 선배 고인들에 비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석청은 정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재도 자기 자신을 헤아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성공은 반 정도는 재간에 의지해야 하지만 반 정도는 운에 의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해를 주멸한다는 것은 물론 그럴 만한 재간이 없다고 보겠으나 방법을 강구해서 약간의 비밀을 캐어낸다는 것은 생각을 해볼 적에 전혀 가망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천어도인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상청관의 장문은 100년 동안 언제나 도류 쪽에서 집장해왔네. 이 우영이 죽은 이후에는 충어 사제로 하여금 뒤를 잇도록 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해놓고 있다네.
그러니 차후로도 아우님의 두 내외는 전력을 다해서 본파가 쇠퇴하여 이 무림에서 종적을 감추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면 이 우형으로서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겠네. 석청은 거듭 되풀이해서 요구했으나 천어도인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은 술잔을 놓고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으며 안주 먹는 것도 잊고 있었다. 석파천은 이때 한 조각의 닭고기를 가만히 찢어서는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그러나 쩝쩝거리는 씹는 소리가 날까봐 그만 꿀꺽 삼켰다. 그러나 그의 한 쌍의 눈동자는 여전히 틈바구니를 통해서 아래쪽을 열심히 몰래 살펴보고 있었다. 이 무렵 석부인 민유는 남편과 천어도인이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데 대해 아무런 의견이 없는지 끼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천천히 손을 뻗더니 두 조각의 동패를 집어들고 한번 살펴보더니 그대로 자기의 품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다. 천어도인은 나직이 말했다. 삼해, 이리 내놓게나. 민유는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사형을 대신해서 갈무리해 놓고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천어도인은 말로써 그녀를 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손을 뻗쳐서는 빼앗으려고 들었다. 바로 이때 마침 석청 역시 젓가락을 뻗쳐서는 한 쟁반의 장어구이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정이 오른팔로 천어도인의 손바닥을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석 부인의 아래쪽에 앉아있던 충어가 손과 팔을 한번 움츠렸다가 다시 뻗쳐내면서 동패를 낚아채려고 하면서 입을 열었다. 역시 내가 갈무리를 해두기로 하겠네. 석 부인은 왼손을 쳐들고 4개의 손가락으로 마치 비파를 타듯이 그의 손목을 핥히려고 들었다. 충어는 왼손마저도 뻗쳐내면서 손가락으로 석 부인 민유의 오른쪽 손목을 짚으려고 했다. 석 부인은 오른쪽 손목을 가볍게 쳐들면서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퉁겨서는 한 가닥의 세찬 기운을 충어의 가슴팍 쪽으로 쏘아보냈다. 충어는 이미 천어도인의 명령으로 상청관의 관주 자리를 계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바로 그들 한파의 도인이나 속인이나 무죄자들의 장문인이 된 것이었다. 그는 석청 부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 원래 호의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조각의 동패로 말하면 전체 상청관 도사들의 목숨과 관계 있는 일이며 천어도인이 이미 그 두 조각의 동패를 받아들인 이상 다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게 했다가는 전 상청관의 도사들이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석부인 민유와 쟁탈전을 벌이게 된 것이었다. 이때 그는 상대방의 손가락이 가슴팍을 향해 지풍을 날려오자 즉시 손을 휘둘러 장풍을 내쏟아 막아내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자리에서 앉은 상태에서 삽시간에 7, 8초를 교환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본래 한 스승에게서 무공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펼치는 것이 모두 다 본문의 금나수법이었다. 비록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뜻이 없었으나 손을 쓰는 것이 명쾌하면서도 깨끗했으며 한자 둘레라는 범위 안에서 전력을 다해 겨루고 있었다. 이들 두 사람이 과거 함께 무예를 배우게 되었을 때에 서로 무공을 절차한 바가 있었지만 사문에서 무예를 다 익히고 헤어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수차에 걸쳐 서로 상면을 한 적이 있었지만 줄곧 상대방이 손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던 터였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손을 쓰게 되자 마음속으로 똑같이 상대방의 정묘하고도 심오한 무공에 속으로 갈채를 보내 마지 않았다. 새 식탁가에 앉아있는 나머지의 16명 역시 모두 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두 사람이 무공을 겨루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본문의 고수들로서 석청 부부가 근 10여 년간 강호에서 지극히 쟁쟁한 명성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와 충어가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고 서로 동패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당에 본문의 무공의 묘지를 그야말로 여지없이 발휘하는 것을 대하게 되자 하나같이 찬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 10여 초를 겨루게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의 세력은 막상막하였다. 그러나 석 부인 민유는 오른손으로 두 조각의 동패를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겨우 주먹질만 할 수 있었을 뿐 구웅나, 탄, 조 등 본문이 금나수법 절기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서 크게 약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 다시 몇 초를 겨루게 되었을 때 충어가 왼손으로 공력을 돋우고 석 부인의 왼팔을 눌러서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오른손의 5손가락은 어느덧 동패에 닿도록 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었다. 석 부인은 속으로 이번에야말로 그에게 낚아채이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만약에 각기 내력을 돋우어서 서로 쟁탈전을 벌이게 된다면 첫째 보기에 우아스럽지 못하고 둘째로 그녀 자신은 역시 여자인지라 내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충어 사형만큼 옹호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녀는 즉시 손을 벌려 두 조각의 동패가 아래로 떨어지도록 놓았다. 이것은 물론 자기의 남편에게 넘기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석청은 즉시 손을 뻗쳐서는 그 두 조각의 구리패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 갑자기 두 가닥의 세찬 바람이 얼굴로 뻗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바로 천어도인이 그를 향해 두 손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가닥의 세찬 바람은 패도적인 기운이 없었지만 이미 우무하게 가다듬어진 장력으로서 항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중상을 입고 말 것 같았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설사 구리패를 수중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떨구고 말 것 같아서 부득이 손을 뻗쳐서는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장력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조금 멈칫거리는 순간에 천어 아래쪽에 앉아있던 조어 도인이 어느덧 손을 뻗쳐서는 동패를 받아서 거머쥐는 것이 아닌가. 구리패가 일단 조허의 손에 들어가게 되자 석청 부부와 천어 그리고 충어 네 사람은 동시에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일제히 손을 거두어들였다. 충어와 조허는 이때 허리를 구부리고 절을 하면서 말했다. 사제와 사매는 너무 탓하지 말게나. 석청 부부 역시 재빨리 몸을 일으켜서는 발례를 했다. 그리고 석청은 정중히 말했다. 두 분 사형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오이까. 저의 부부가 역시 경망한 짓을 한 것 같소이다. 장문 사형께서 내공이 그토록 심오하여 소재보다는 10배나 더 강한 편이니 이번 길이 비록 흉악하고 위험하겠으나 무사히 빠져나올 생각만 있다면 전혀 가망이 없는 노릇이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조금 전 천어도인과 일장을 교환해 본 석청은 이미 장문 사형의 내공이 자기보다 훨씬 심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천어도인은 그 말을 듣고 쓸쓸히 웃었다. 아무쪼록 사제의 말처럼 되기를 바라는 바일세. 자, 드세. 그리고 그는 술잔을 들고서는 단숨에 들이켰다. 석파천은 민유가 구리패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두 조각의 구리패에 어떤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지라 그저 석 부인이 자기에게 잘 대해준 점만을 상기하고는 속으로 작정을 했다. 저 도사가 구리패를 빼앗아갔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되찾아서는 석 부인에게 드려야겠다. 이때 석청이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아무쪼록 사형께서는 이번 길을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소재의 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급히 구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형들 및 사제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군요. 그럼 이만 실례할까 합니다. 묻도사들은 속으로 흠칫했다. 천어 도인은 정색을 하고 물었다. 아우님의 자제분이 설산파의 문화에서 무예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네. 아우님 두 양주의 위명과 설산파의 성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감히 그 누가 그토록 대담하고도 망령된 자가 있어 자제분을 사로잡아갔다는 것인가? 석청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일을 이야기하자면 길어지지요. 태반은 소재가 덕이 없어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 견자가 못된 짓을 마구 저질렀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을 결코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시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비록 현 소장의 그 널따란 저택이 100만 검이 불을 지르는 바람에 깨끗이 타버리고 말았지만 여전히 자기 집안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기 때문에 설산파에 대해서 결코 앙심을 품거나 증오심을 품지 않고 있었다. 충어 도인이 낭낭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사제와 사매 누구인지 모르지만 사제와 사매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로잡아갔다면 그것은 상천관을 업수히 여기는 짓일세. 그가 얼마나 커다란 내력을 서로 가지고 있고 이 우형이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역시 소재에게 한 팔의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네. 그리고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제의 사랑하는 아들이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또 사문의 어려움을 알고 달려와 준 것을 보면 사형제지간의 정의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가를 충분히 엿볼 수 있겠네. 그런데 설마하니 우리 이 우비자 격인 늙은 도사들이 전혀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는 석청 부부의 아들을 잡아간 상대방이 석청 부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많고 세력이 큰 설산파의 사도를 겁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틀림없이 매우 무서운 인물이라고 생각했지. 석청의 아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이 바로 설산파의 인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석청으로서는 자기 집안의 추악한 일면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더더욱 상천관이 이번처럼 커다란 액난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또 다른 강적을 만들게 되고 설산파와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 싫어서 인사말만 했다. 여러 사형제들께서 그토록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 부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알아보지 못했으니 나중에 어느 정도의 두서를 찾게 된 이후에 저희 부부가 여전히 어렵고 힘이 약하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에 틀림없이 상천관으로 되돌아와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어 도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이네. 사제 두 양주는 그때에 반드시 몸소 이곳으로 달려올 것 없이 그저 사람을 시켜 정갈만 보내온다면 상천관에서는 모두 나서서 도와주겠네. 석청 부부는 두 손을 마주잡고 사의를 표했으나 속으로는 오히려 서글픈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생각을 했다. 설산파에서 내 아들을 청가닥 망가닥으로 잘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 부부로서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며 결코 이 상천관으로 와서 한 명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 두 부부는 작별 인사를 고하고 청당에서 나갔으며 천어 도인과 충어 도인 등도 모두 다 그들 부부를 전송하려고 나갔다. 석파천은 그제서야 재빨리 편액 뒤에서 뛰어내려 밖으로 달려나갔다. 담장을 뛰어넘으면서 그는 석장주 부부의 아들을 잡아간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동패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장난을 한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다. 허나 그들의 아들에 대해서는 퍽이나 관심이 갔다. 민유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자기도 아주머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그리하여 그는 석청 부부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해 커다란 나무 위로 먼저 올라갔다. 동북쪽으로 10여 개의 등불이 켜져 있고 석청 부부가 막 상천관 도사들의 전송을 받으며 말을 타고 떠나려 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석청 부부가 말을 타고 있으니만큼 자기가 빨리 쫓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들 부부가 나아간 방향을 확인한 후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비탈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헌데 관문에 이르기 전에 그 누가 호통쳤다. 누구냐? 이게 서라. 그가 편액 뒤에 몸을 숨기고 있을 적에는 숨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가 마음 놓고 다름질을 치자 무공의 조예가 깊은 상천관의 도사들은 즉시 외부의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다가 석청 부부가 말에 올라 멀리 가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사방으로 석파천을 에워싸듯 하고 접근해 왔던 것이다. 호통 소리와 더불어 어둠 속에서 싸늘한 검기가 번쩍였다. 석파천은 흠칫해서 앞을 바라보았다. 몽롱한 야색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조허도인이 아닌가. 석파천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기뻐했다. 조허도인이 아니시오? 조허도인은 웬 알거지 같은 녀석이 자기의 도호를 알고 묻는 바람에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네만 귀하는 누구신가? 석파천은 손을 내밀었다. 그 구리패를 나에게 주시오. 조허도인은 그 소리에 대노했다. 이걸 주마. 호통소리와 더불어 그는 장검을 떨치며 석파천의 다리를 찔러왔다. 상천과는 계율이 엄했다. 함부로 살생을 못하게 금하고 있어서 조허도인은 구리패를 달라는 말에 크게 노회 금기를 어기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내력을 알기 전에 독수를 쓰지 않고 상처를 입히려고만 한 것이다. 사실 구리패는 구리패를 받은 문파에서 받는 즉시 그 문파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었다. 만약 구리패가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천관의 사람들, 목숨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판이라 석청 부부가 가져가려는 것도 한사코 말린 것이다. 이때 석파천은 상대방이 자기의 다리를 찔러오자 슬쩍 피하면서 오른손으로 조허도인의 어깨 쪽지를 움켜잡으려 들었다. 조허도인은 상대방의 솜씨가 뛰어난 것을 보고 장검으로 원을 그리듯 하며 석파천의 오른쪽 어깨를 찔러왔다. 석파천은 상대방의 장검 아래로 목을 움츠리고 기어나가는 동시에 장검이 자기의 머리를 찔러올까봐 자연히 오른손을 위로 떠받들 듯 뻗쳐냈다. 벼랑간 조허도인은 비릿한 냄새가 코에 스미는 것을 느끼고 그만 어지러워서 힘없이 쓰러졌다. 석파천은 뜻밖의 결과에 어리둥절해졌다. 그 순간 다른 한 명의 도사가 장검으로 등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자기의 손바닥이 이상히 아릇해서 손만 쓰면 상대방이 쓰러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번에 손을 뻗치지 못하고 급히 앞으로 몸을 날려 등 뒤에 장검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쫙 하는 소리와 함께 그만 장삼의 뒤쪽이 장검에 의해 두세 치 정도 찢어지고 말았다. 그 도사는 조허가 적의 사악한 수법에 쓰러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구하겠다는 일념에서 잇따라 장검을 휘둘러 석파천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비스듬히 몸을 날려 겁나를 피했다. 총망 중에 조허의 장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그 장검을 주워들었다. 석파천은 상대방의 검법이 날카로운 것을 보고 즉시 장검으로 칼을 삼아 금오도법을 펼쳐냈다. 착! 검과 검이 맞부딪히면서 도사의 장검이 휙하니 허공에 날아올랐다. 석파천의 내력이 엄청나 도사는 그만 장검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러나 상천관의 도사들은 검법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금나수법도 무림의 일절에 속했다. 그 도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즉시 석파천의 품속으로 뛰어들면서 두 손으로 석파천의 가슴과 아랫배에 있는 요혈을 움켜쥐려 들었다. 수중에 검이 없기 때문에 검이 있는 적과 싸울 때는 접근전을 벌이는 것이 상대방의 검을 함부로 못쓰게 하는 법이었다. 한데 석파천은 그 도사의 그와 같은 공세를 보고 부르짖었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는 왼손을 뻗쳐 그 도사를 밀어냈다. 그 도사는 미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고통스러운 듯 새우처럼 몸을 움츠렸다. 석파천은 연신 발을 굴렀다. 아,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아 밀어내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사방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상천관의 무토사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모양이었다. 석파천은 재빨리 조허의 몸을 뒤져 두 개의 동패를 찾아냈다. 그리고 석청 부부가 간 쪽으로 줄다름쳤다. 단숨에 그는 시별이를 달렸다. 그러나 시종 말발굽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두 필의 말이 이렇게 빠르나?
혹시 그게 아니라면 석 장주와 아주머니가 간 방향을 잘못 헤아린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연신 앞으로 달렸다. 수마장을 나아갔을 적에 갑자기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한 그루의 나무에 두 필의 말이 매여 있었다. 한 마리는 검고 한 마리는 흰 것이 바로 석청 부부의 말들이었다. 석파천은 크게 기뻐서 동패를 꺼내 들고 소리쳐 그들을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석청의 음성이 들려왔다. 삼해, 저 좀도둑이 씩씩거리며 우리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를 쫓아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석파천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들은 내가 뒤따라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러나 석청의 말소리는 들렸지만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지라. 혹시라도 석 부인이 자기에게 손을 쓰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다. 만약에 핍박을 받아 초식을 펼쳐 반격을 하게 되었을 때에 잘못해서 석 부인을 죽이게 된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재빨리 몸을 움츠리고 기다랗게 자라있는 풀숲으로 몸을 숨겼다. 민유가 달려오기만 한다면 구리패를 그녀에게 건네주고 그대로 몸을 돌려서는 도망을 칠 작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흰 사람의 그림자가 질풍과 같이 왼쪽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뒤에서 달려나오더니 손에 들고 있는 장검을 들어 검의 끝으로 풀더미 쪽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다. 친구, 자네는 우리들을 무엇하려고 따라오는가? 빨리 썩 이리 나서게. 바로 민유였다. 석파천은 저예요라고 막 입을 열려고 했을 때 갑자기 풀더미 쪽에서 휙휙 하는 소리가 잇따라 3번 울려 퍼졌다. 그 누가 민유에게 암기를 던진 것이었다. 민유는 장검을 떨치면서 암기를 모조리 쳐서 떨어뜨렸다. 그러자 곧이어 풀더미 쪽에서 한 명의 푸른 옷을 입은 사내가 달려나오더니 칼을 휘둘러서는 민유를 내리찍으려고 들었다. 이렇게 되자 너무나 뜻밖이라 석파천은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그로서는 풀더미 속에 사람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내의 솜씨가 민첩하고 칼을 휙휙휙 소리가 나도록 휘두르는 것이 상당히 도법에 정통한 것 같았다. 민유는 그대로 상대방의 공세를 막기만 할 뿐 결코 반격을 하지 않았다. 이때 석청마저도 느티나무 뒤쪽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장검을 허리에 찬 채 뒷짐을 지고 구경을 했다. 그리고 몇 초를 구경한 이후에는 입을 열었다. 이봐 형씨. 당신은 태산 노시팔의 문화가 아닌가? 그 사람은 호통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쩔 테요? 손에 든 칼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휘둘러대었다. 석청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노시팔과 우리들은 교분이 없다고 하겠지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닐세. 자네가 우리들 부부를 7, 8마장이나 뒤따라온 것은 무엇 때문이지? 그 사내는 버럭 고함을 지르듯 말했다. 당신에게 말할 여가가 없소. 원래 민유는 아주 수월하게 초식을 펼쳐내고 있었지만 이미 상대방 청이의 사내로 하여금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석청은 그 광경을 보더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노시팔의 무공은 우리들보다 고명하지만 자네는 아직도 사부의 삼성도 되지 않는 재간만 겨우 익혔군. 그러니 이제 칼을 거두고 손을 멈추도록 하게나. 석청의 그와 같은 한마디가 떨어지게 되자 민유는 즉시 그 소리에 응하듯 장검을 휘둘러 상대방의 손목을 살짝 찔렀고 곧이어서는 몸을 둥실 날려 그의 등 뒤로 돌아가더니 칼자루를 거꾸로 해서는 그자의 혈도를 짚어버리고 말았다. 쨍그랑 가벼운 음향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사내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치게 되었는데 그는 등 뒤에 있는 대열을 봉쇄당했기 때문에 꼼짝하지를 못했다. 석청은 미소를 띄우고 물었다. 친구, 자네의 성함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 사내는 무척 뻣뻣했으며 악에 바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면 죽일 것이지. 쓸데없이 더 물어서 무엇하겠다는 것이오? 석청은 웃었다.
친구, 자네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네. 그런데 자네가 어느 방회에 가입한 것을 자네 사부께서는 아마도 아직 모르시겠지? 사내의 얼굴에 의아한 빛을 띄웠다. 마치 당신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어 하고 되묻는 것 같았다. 석청은 다시 여유 있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불초와 존사이신 노시팔 대협과는 평소에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이 없는 처지일세. 존사가 한사코 사람을 보내 우리 부부의 뒤를 미행토록 했다면 허허. 솔직히 형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존사께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를 그런대로 높이 사는 편이라 결코 형씨와 같은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네. 이 말뜻은 당신의 무공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진정 자기네들 뒤를 따를 자격이 없는 것을 당신의 사부가 모를 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 사내의 얼굴은 그만 검불타 못해 자줏빛으로 변하게 되었으나 다행히 아직도 어둠의 장막이 걷혀지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의 얼굴빛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석청은 손을 뻗쳐서는 그의 어깨 쪽지를 2번 토닥거려주고서는 정중히 말했다. 불초 부부는 광명정대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매사에 있어 남들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자네가 우리 2사람의 행적을 알고 싶다면 솔직히 자네에게 말해주지. 우리들은 조금 전 상천관에서 나오는 길인데 상천관의 관주인 천어 도장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것일세. 자네가 돌아가 자네 사부님에게 물어본다면 석청과 민유가 젊었을 적에 역시 상천관에서 무예를 익혔고 천어 도장이 바로 우리의 사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네. 이제 우리들은 설산의 능소성으로 설산파의 장문인 위덕 선생을 찾아뵈려고 하는 중일세. 친구, 이제 더 물어볼 일이 없다면 가보시게. 그 사내는 사지가 마비되었던 느낌이 이미 사라지게 되는 것을 깨달았다. 석청이 아무렇게 그의 어깨를 2번 토닥거림으로써 어느덧 그의 봉쇄되었던 혈도를 풀어준 모양이었다. 그는 속으로 여간 탐복해 마지 않는 마음이 일어 손을 맞잡아 보였다. 석 장주께서는 인의로 사람을 대한다고 하더니 정녕 명불허전이로군요. 이 후배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지요. 석청은 간단히 대답했다. 원 별말씀을 다 하시는군. 그 사내는 감히 땅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지를 못하고 석 부인에게 폭언을 하더니 인사말을 했다. 석 부인,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돌리더니 그 자리를 떠나려는 듯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런가 하면 석 부인 민유는 허리를 구부려 발레를 했다. 그 사내가 몇 걸음 정도 앞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석청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친구, 귀방의 석방주의 행방을 알아냈는가? 그 사내는 몸을 흠칫하더니 석청 쪽으로 돌렸다. 당신은 모두 알고 계셨군요. 석청이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 나는 모르네. 아직도 소식이 없는 모양이군. 그렇지 않은가? 그 사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식이 없습니다. 석청은 혼자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리들 부부 역시 정이 그를 찾고 있는 중일세. 세 사람은 서로 마주선 채 잠시 침묵을 하는 것 같더니 그 사내는 얼마 되지 않아 몸을 돌리고 다시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 사내가 멀리 가기를 기다려서 민유는 입을 열었다. 사형, 그는 장락방 사람인가요? 석파천은 장락방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자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흠칫했다. 석청은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가 조금 전 몸을 돌려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적에 앞섭자락을 들추게 되었는데 나는 어렴풋이 장포의 앞섭자락 모서리에 한 송이의 노란 꽃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았소.
어둠 속이라 똑똑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슬쩍 물어본 것인데 역시 틀림이 없었구려. 그가 우리들을 미행해 온 것은 원래 오가를 위한 것이었구려. 진작 그런 줄 알았더라면 그를 괴롭히지도 않았을 걸 그랬소. 민유는 한숨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들 방의 무리들은 오가에 대해서 퍽이나 충성을 다하는군요. 석청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오가가 백만검에게 사로잡혀갔다면 장락방에서는 틀림없이 사방으로 사람들을 내보내서는 전력으로 막으려 들었을 것이요. 그들은 사람의 수가 많고 세력이 크며 정탐꾼의 무리가 많은 편인데 여전히 소식도 얻지 못하고 있다니 정말 뜻밖이군. 민유는 처연히 말했다. 사형, 어떻게 여전히 소식이 없다는 것을 아셨지요? 석청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당겨 나란히 버드나무 아래에 앉으며 따뜻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들이 만약에 오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더라면 결코 그와 같이 사람을 곳곳으로 보내서 강호의 인물들 뒤를 쫓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리고 그 노시팔의 제자는 무단히 우리들을 미행해 온 것은 그들 방주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이외에 다른 사정이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요. 석청 부부가 주저앉은 곳은 석파천이 몸을 숨기고 있는 풀더미와는 겨우 2장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석청이 말하는 소리는 나직했으나 석파천은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본래 석청 부부의 무공수위로 볼 때에 석파천이 멀리서부터 달려오게 되었을 무렵에 즉시 발견했어야 하지만 그 당시 그들 두 사람은 온 정신을 돋우고서는 줄곧 그들 뒤를 쫓아오는 그 칼을 쓰던 사내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고 석파천 또한 내공이 지극히 고강한 데다가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이 지극히 가벼웠기 때문에 그 칼을 쓴 사내를 쫓아보낸 이후에 풀더미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안심을 한 것이었다. 석파천은 그들 두 사람의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장락방 주인이 또 백만검에게 사로잡혀 갔느니 하는 말들은 마치 자기를 두고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간이 무엇이니 하는 말은 또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본래 자기의 신세에 관해서 가슴 가득히 의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이때 풀더미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고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겸연쩍은 일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아예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끝까지 숨어서 들어보자고 작정을 하게 되었다. 사방의 들판에서는 벌레 소리가 요란했고 맑고도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석청 부부는 이제 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석파천은 혹시 자기의 종적이 두 사람에게 발견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크게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에야 겨우 석 부인 민유가 한숨을 내쉬더니 곧 이어서는 나직이 흐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석청은 천천히 말했다. 당신과 나 이렇게 두 사람은 강호에서 의협의 길을 펼쳐왔으며 한평생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소. 이 몇 년 동안 오가가 편안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애써 여러모로 착한 일들을 했소. 그런데도 만약에 하늘이 정말 우리 두 사람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도록 만든다면 그건 역시 사람의 힘이 하늘을 이길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오? 더군다나 중옥과 같이 불측한 아들 녀석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오. 그러니 우리들은 그와 같은 아들을 낳지 않은 것으로 생각토록 합시다. 민유는 나직이 말했다. 오가는 어릴 적부터 짓궂고 장난꾸러기였지만은 그의 역시 우리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견아가 남의 손에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이후 우리들은 오가에 대해서 유난히 총애를 한 끝에 그만 오늘과 같은 누를 입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 역시 시종 원망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날 그 토지묘에서 나는 그 애를 찬찬히 관찰했는데 그 애 역시 결코 아주 나빠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해서 그 애에게 일검을 찌르지 않았더라면 또한 거기까지 말을 하더니
그만 말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괴로워하여 마지 않는 것이었다. 석청은 부드러운 말로 달래듯이 말했다. 나는 줄곧 당신에게 그 일로 인해서 괴롭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설사 그날 우리가 그를 구출해낸다 하더라도 다시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외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이상하구려. 설산파의 그 사람들이 어째서 갑자기 하나같이 어디로 간 것인지. 중원무림에서 다시 그들의 소식을 조금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 내일 우리는 바로 능소성으로 달려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사정을 밝혀보도록 합시다. 민유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우리들이 만약에 몇 명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조자들을 모셔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능소성이라는 용담호열로 들어가 오가를 구출해낼 수 있겠어요? 석청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사람을 구하는 일이 어찌 그리 수월하겠소? 만약에 중도에서 가로채지 못하게 되고 오가가 일단 능소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양이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간 격으로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요. 민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수건을 꺼내 눈을 한번 훔치더니 잠시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보기에 이번 일은 전적으로 오가의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당신도 보셨지만 오가의 설상검법이 그토록 생소하지 않아요? 설산파에서 틀림없이 그에게 제대로 무공을 잘 가르치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오가는 또한 자존심이 강하고 오기가 많은 애인지라 틀림없이 적지 않은 사람들과 원한을 맺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몇 년 동안 그는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음성은 다시 흐느낌으로 변하고 있었다. 석청은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모두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요. 따라서 당신에게 대해서는 정말 미안스럽게 생각하오. 그때 한사코 그 애를 설산파로 보내 무예를 익히도록 하자고 주장을 한 것이 잘못이었소. 물론 그 당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이 마음속으로 여간 아쉬워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소. 그런데 뜻밖에도 풍화신룡 복만리와 같은 쟁쟁한 사내의 대장부가 우리 부부와도 그토록 절친한 교분을 가지고 있는데 오가를 푸대접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구려. 민유가 한숨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 일이야 어떻게 당신만을 탓할 수가 있겠어요. 당신께서 오가를 능소성으로 올려보낸 것은 전적으로 저를 위해서 내린 조처가 아니겠어요? 당신께서는 그 당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내 어찌 그 뜻을 모를 리 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더욱더 고즈넉한 음성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견아의 원수를 갚고자 하나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루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고빗길에 당신이 또 나서서 손을 쓰기도 거북한 처지인데다가 상대방이 본문 무공에 대해서 무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만약에 오가가 설산검법을 다 익히게 된다면 우리 모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싸우게 되었을 때 적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누가 석파천은 그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모조리 듣고 있기는 했으나 태반은 좀처럼 풀이를 할 수가 없었다. 석 부인께서는 저토록 그녀의 자식을 그리워하는구나. 아마도 저분들이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녀의 아들이 설산파의 사람에게 잡혀간 모양이다. 나는 차라리 저분들을 따라서 능소성으로 들어가 저분들을 도와서 사람을 구해야겠구나. 그녀는 몇 명의 힘이 되는 협조자들을 구했으면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는 정히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10여 필의 말이 달려왔다.